안녕하세요. 저는 히츠에서 신약 개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임재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강의 시리즈에서 주로 분자 생성 모델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분자 생성 모델은 내가 원하는 물성을 갖는 분자를 디자인하는 데 사용되는 딥러닝 모델을 말하는데요. 주로 히트-리드나 리드-옵트 단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3, 4년 정도 전에 처음으로 제시된 이후로 지금은 더 나은 모델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신약 개발 전반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에서는 크게 스마일즈 기반의 분자 생성 모델들과 그래프 기반의 분자 생성 모델 두 가지를 다룰 예정이고요.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스마일즈 기반 분자 생성 모델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전반적으로 생성 모델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스마일즈를 이용한 생성 모델을 좀 분류를 해서 먼저 랭귀지 모델을 이용한 분자 생성 모델, 그다음에 이 분자 생성 모델을 이용해 분자를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분석을 하고요. 다음으로 베리에이션을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분자 생성 모델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GAN이라고 보통 부르죠.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를 이용한 분자 생성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생성 모델이라는 것은 좀 딥러닝 용어로 얘기를 하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보통 PX라고 표현하는데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학습을 하고 이 학습된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분자를 샘플링하면 새로운 분자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PX라는 게 이제 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PX가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왼쪽 아래에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숫자 6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있죠. 여기에 이제 색깔이 있고 배경은 이제 남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픽셀별로 어떤 색깔이 올지에 대한 확률을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확률이 랜덤하다면 랜덤하게 이제 색깔이 막 나와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될 거고요. 우리가 숫자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런 임의의 어떤 색깔이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특정 색깔의 조합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6이라고 하면 이 위쪽 부분에 이제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색깔이 나타날 거고 아래쪽이 동그란 모양으로 색깔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우리 각 픽셀에 어떤 색깔이 올지에 대한 확률 분포를 알고 있다면 그게 곧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아는 것이 됩니다. 물론 이 확률 분포는 굉장히 복잡하겠죠. 내 옆에 어떤 색깔이 있냐에 따라서도 내 위치에 올 색깔이 달라지고 이 색깔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서로 연관된 형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날리티컬한 폼으로 딱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딥러닝 모델은 이것들을 수학적으로 정해주지 않더라도 어떤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분자로 이제 넘어와서 설명을 드리면 분자에서 이렇게 어떤 왼쪽 부분은 고정되어 있고 오른쪽 부분이 달라지는데요. 이제 왼쪽 부분에 따라서 오른쪽에 뭐가 올지에 대한 확률이 달라지겠죠. 뭐 이렇게 삼각링이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오각링, 육각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링들의 어떤 올지에 대한 확률을 알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삼각링이 올 확률이 0.2, 뭐 오각링이 올 확률이 0.3, 뭐 이렇게 벤젠링이 0.1 이렇게 알고 있다면 이 확률에 따라서 이제 고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과정을 반복하면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너러티브의 모델의 목적은 이런 데이터에 있는 확률 분포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확률 분포를 학습할 수 있는 모델 중에서 이제 랭귀지 모델, 주로 이제 언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제 이 모델을 이용한 딥러닝 모델이 이제 큰 하나의 부류입니다. 먼저 그 분자 생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랭귀지 모델의 목적은 주어진 시퀀스가 있으면 다음 단어로 등장할 확률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시퀀스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제 나는 너를 좋아해가 있으면 나는을 하나, 너를 하나, 좋아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분류를 하는 거죠. 물론 이걸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나와 는을 분리할 수도 있는데 여기 편의상 나는을 하나로 보고 너를 하나로 보고 좋아해라고 보면 나는 너를 뒤에 어떤 단어가 올 수 있을까요?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싫어해 이렇게 쭉 후보들이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어떤 단어들이 어떤 확률로 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확률을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게 랭귀지 모델의 예측입니다.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문장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는데 지각을 하는 바람에 비행기를, 이 단어 뒤에 여러 가지가 올 수 있겠죠. 비행기를 좋아했다, 비행기를 먹었다, 비행기를 놓쳤다. 그러면 이 각각마다 단어마다 확률이 올 거고, 이 확률을 딥러닝 모델을 학습함으로써 다음 단어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랭귀지 모델을 이용한 분자 디자인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먼저 분자를 어떤 랭귀지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캐릭터들의 집합으로.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마일즈 하나고 하나는 인치키입니다. 둘 다 어떤 분자가 있으면 이 분자를 이제 시퀀스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스마일즈를 이용한 표현법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자를 스마일즈로 표현한 예시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카페인 분자, 이렇게 어떤 2D 구조가 보통 더 익숙하실 텐데요. 이거를 고유하게 하나의 시퀀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캐노니컬 스마일즈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분자를 이렇게 유일한 방법으로 스마일즈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부프로페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몰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숫자와 캐릭터들의 조합이 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러면 우선 이 분자를 예로 들면 여기까지 예측을 그 스마일즈 시퀀스가 주어지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이 랭귀지 모델을 이용한 분자 디자인에서 딥러닝 모델이 학습하는 것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보면, 먼저 이제 스몰 c가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스몰 c가 인풋으로 들어가면 다음에 올 것들을 예측을 합니다. 여기는 0.2, 0.8, 0 이렇게 예측했네요. 그럼 이 확률에 따르면 그 다음 제일 큰 건 1이 되겠죠. 1을 다시 넣습니다. 그럼 다음 목에 다시 스몰 c가 되고, 다시 스몰 c를 인풋으로 넣으면 c가 또 나옵니다. 이 과정을 쭈루루를 반복하면 어떤가에서는 이 어떤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걸 엔드 코돈이라고 합니다. 이 엔드 코돈이 나오면 분자 생성을 멈추는 거죠. 그럼 학습 과정에는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즉 어떤 시퀀스, 어떤 캐릭터 뒤에 어떤 캐릭터가 와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어진 캐릭터가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 캐릭터가 나오도록 모델이 학습이 되고요. 생성을 할 때는 이 학습된 확률 분포를 바탕으로 어떤 인풋 캐릭터가 들어가면 아웃풋 캐릭터를 예측하게 되고, 이 확률 분포에 따라서 캐릭터를 선택을 하고 이 캐릭터를 다시 인풋으로 넣어서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샘플링 중에 엔드 코돈이 나오게 되면 이 생성 과정이 종료되게 됩니다. 이 생성된 분자를 평가하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많이 봅니다. 하나는 이제 밸리디티, 유니크니스, 노블티 이렇게 되는데, 밸리디티는 뭐냐면 생성한 분자들이 실제 분자에 해당하는가. 예를 들면 AAAAA만 이렇게 쭈루룩 나왔다. 이거는 어떤 의미 있는 분자가 아니겠죠. 혹은 이제 이 시퀀스 따라 봤는데 탄소의 결합이 5개 있다. 이것도 이제 맞는 분자가 아니겠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표를 평가하는 이유는 먼저 내가 분자를 잔뜩 생성했는데 거기에 인밸리드한 것만 가득 들어있으면 쓸모가 별로 없겠죠. 두 번째로는 어떤 우리가 학습한 분모들은 다 밸리드한 분자입니다. 근데 딥러닝 모델이 어떤 학습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학습하는데 인밸리드한 분자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확률 분포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밸리디티가 어떠냐가 이 모델이 얼마나 확률 분포를 제대로 학습하느냐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밸리디티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스마일즈를 RDKi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넣어서 올바르게 변형이 되면 맞는 분자, 아니면 틀린 분자, 이렇게 보통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유니크니스는 생성한 분자들이 학습한 분자들과 얼마나 다르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학습한 분자들만 계속 생성이 되면 그것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예를 중에 100개의 분자를 생성을 했다. 이 중에 뭐 100개가 다 밸리드 했는데 90개는 새로운 분자였는데 10개 제가 좀 말을 헷갈리게 했는데 생성한 분자들 중에서 계속 같은 분자만 나오면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생성한 분자들 중에 얼마나 독특한 분자들이 나오느냐. 100개 생성을 했는데 100개가 밸리드했다. 근데 만약에 90개 그 10개는 중복된 거였다. 그럼 유니크니스는 9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조금 헷갈리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으로 노블티가 이제 트레이닝 셋에 있는 게 얼마나 나오느냐입니다. 만약에 트레이닝 셋에 있는 분자만 나오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얼마나 새로운 분자가 나오느냐가 또 중요한 그 평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100개를 생성을 했는데 10개는 트레이닝셋에 있는 거였다. 90개만 트레이닝셋에 없는 거였다. 그러면 노블티는 90%가 됩니다. 이 결과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먼저 첫 번째 0 이터레이션에서는 굉장히 뭐 이상하게 나오죠. 아무래도 학습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랜덤하게 가깝게 시퀀스가 나옵니다. 그다음 학습이 좀 돼서 100번째 배치에서는 이렇게 뭐 0, F 이제 플로린이고요. 5 플로린, 뭐 이중결 CCC 뭔가 이렇게 나오죠. 뭔가 아무래도 유기물이 이제 탄소가 많다 보니까 C, 탄소를 의미하는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긴 합니다. 그런데 얘도 역시 밸리드한 스마일즈는 아니고요. 2000 배치로 가면 이렇게 뭐 O하고 넣는 C, N 이렇게 되는데 사람은 조금 뭐 규칙을 모르면 해독하기 힘들지만 이것을 알드킷을 읽어보면 밸리드하다고 나옵니다. 학습이 조금 더 되면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한 분자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분자도 알드킷을 읽어보면 밸리드하다고 나오고요. 이 일에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약 100만 번을 생성을 하면 그중에 97.7%가 밸리드하다고 나옵니다. 한 2%에서 3% 정도 제외하고는 밸리드하다고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트레이닝셋과 겹치는 분자를 제거하면 86만 개 정도 밸리드한 분자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유니크한 분자들이겠죠. 이 유니크한 분자들, 이게 이제 노블한 분자들이겠죠. 그다음에 이 노블한 분자들에서 중봉을 제거하니까 약 84만 개 정도 분자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결과인데요. 생성한 분자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준 겁니다. 스마일즈는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어떤 분자들이 생성됐는지를 보는 건데요. 보시면 뭐 꽤 실제 분자, 뭐 이런 분자가 실제로 있다고 해도 믿을 만한 꽤 어떤 리얼리스틱한 분자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 모델이 트레이닝셋의 확률 분포를 학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TSNE를 분석을 해본 겁니다. 파란색이 이제 학습한 분자들의 분포, 녹색이 이제 생성한 분자들의 분포인데요. 파란색은 이제 요 파란색과 그 초록색이 잘 겹칠수록 어떤 두 분포가 잘 생성된 분자하고 학습한 분자하고 분포가 비슷하다는 의미가 되는데 뭐 상당히 꽤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분자에서든 뭐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이게 그냥 뜬금없이 나온 건지 아니면 학습된 분자로부터 잘 학습해서 나온 건지를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 결과를 보면 트레이닝 셋하고 생성된 분자가 굉장히 유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TSNE가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한 분포를 좀 쉽게 2D상으로 표현해주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두 개 겹친다는 거는 이 모델이 어느 정도 학습 분포를 잘 따르도록 학습이 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랭귀지 모델의 장점하고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굉장히 구현하기가 쉽습니다. 지금은 랭귀지와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더 좋아져서 아마 더 쉬워졌을 거예요. 정말로 쉽게 조금 과장해서 100줄이면 짤 수가 있습니다. 또 학습도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큰 어려움 없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쉽게 학습이 됩니다.
네, 뭐 단점을 하나 꼽아보자면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분석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레이턴트 스페이스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분석을 할 수가 없죠.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분석하는 게 뭐냐는 이제 뒤쪽에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어떤 분자를 바꾸는 건 역시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이 랭귀지 모델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학습이 직관적이고 수월하게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분자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분자 디자인은 이렇게 인풋 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딥러닝 모델은 어떤 인풋 분자를 그 입력으로 받아서 똑같은 분자를 만들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이제 크게 인풋 분자를 어떤 벡터로 변형하는 인코더가 있고요. 이 디코더는 이 벡터를 인코딩된 벡터를 다시 원본 분자로 디코딩하는 디코더입니다. 굉장히 뭐 이런 모델을 왜 만들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성을 할 때.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VA를 되게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렇게 오토 인코드를 학습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인코더 부분을 떼놓고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어떤 임의의 값이 아니라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를 겁니다. 그냥 랜덤한 넘버는 아닐 거잖아요. 우리가 인풋으로 넣어준 게 어떤 패턴이 있었으니까. 그럼 이 패턴을 알면 이 패턴에 따라서 벡터를 하나 만들고 샘플링을 하고 그럼 이것을 다시 디코더에다 넣으면 우리가 새로운 분자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이 분포를 모릅니다. 인풋 분자를 인코더에 넣어서 어떤 벡터가 오는데 이 분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포에 따라서 이 분자를 샘플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 VA는 뭐냐면 이 Z를 우리가 아는 분포로 강제합니다. 예를 들면 랜덤 유니폼이라든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같이 우리가 아는 분포로 강제합니다. 그럼 이 딥러닝 모델이 학습하는 건 인풋 분자와 아웃풋 분자가 똑같이 지도를 학습하고 이 레이턴트 벡터가 어떤 분포를 따르도록 가우시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르도록 학습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학습된 가우시안 분포에 따라서 나중에 레이턴트 벡터를 뽑을 수가 있겠죠. 가우시안 분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샘플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분자를 샘플링하고 이걸 다시 디코더에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분자를 생성할 수가 있겠죠. 생성 과정에는 이 디코더만을 이용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VA가 사실 이게 좀 정확한 설명은 아닌데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긴 한데 좀 직관적으로 수학이 좀 낯선 분들은 이런 식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 VA를 이용한 분자 디자인에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인풋과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있는데 요건 이제 아까 랭귀지 모델에서는 없던 거죠. 그럼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어떤 구역에 따라서 분자가 나눠집니다. 그럼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어떤 물성을 예측하는 그 딥러닝 모델 하나 추가로 붙여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어떤 A라는 물성에 대해서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추가로 학습을 시켜요. 그 다음에 A라는 물성이 최대가 되는 어떤 포인트를 찾고 싶다. 라고 하면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A라는 물성이 최대가 지는 지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동한 점에 그 벡터를 디코더 값에 넣어서 원본 분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조절을 통해서 원하는 물성을 갖는 분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시면 이게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표현을 한 건데요.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정말 완벽하게 학습이 됐다면 이제 약간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약간 찌그러져 있죠. 약간 학습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볼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분포가 이쪽에서 좀 연한 데서 진한 쪽으로 옮겨가죠. 연한 데서 진한 쪽으로. 그럼 내가 어떤 분자가 뭐 여기로 매핑이 되었다. 그럼 이 분자를 1로 이동시킨 다음에 디코더에 넣으면 이 물성이 큰 값으로
큰 값을 갖는 분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분자를 보면 여기가 이제 시작한 점인데요. 이 시작한 점에서 내 원하는 물성을 높은데 이쪽까지 쭈루루루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럼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벡터가 있겠죠. 그럼 그 벡터를 디코더에 넣어서 분자를 만들어 본 건데요. 분자를 보면 그 계산된 분자를 여기 분자에 따라 그림을 보면 실제로 내가 원하는 값이 점차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분자 가장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18.6에서 98.23까지 21, 21, 10, 35, 64, 54, 98까지 점차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자의 물성을 조절할 때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만 탐색을 하는 게 아니라 컨디션을 직접 인코퍼레이트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엔 딥러닝 모델이 단순히 분자 구조뿐만 아니라 내가 인풋으로 넣어준 확률 값에 대한 분포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생성을 할 때는 내가 만들고 싶은 내가 조절하고 싶은 물성을 인풋으로 주게 되고 벡터를 하나 샘플링해서 이 두 개를 디코더에 넣어주면 원하는 물성을 갖는 분자가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트레이닝에 사용한 분자들의 분포이고요. 생성한 분자들의 분포를 보면 특정 값에 이제 이렇게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확률 값을 그 물성 값을 인풋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생성된 분자들의 물성 분포가 달라지는 거죠. 분자량도 조절할 수가 있고 로그 P 같은 물성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QED라고 해서 약물 가능성 같은 값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VA를 살펴봤는데요. VA의 장점은 역시 VA도 상대적으로 구현하기가 수월합니다. 라이브러리 같은 건 잘 되어 있고 이그젠플도 많아서 구현하기가 쉽고 다양한 모델을 들여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난이도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거리를 잴 수가 있고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분자를 옮겨가면서 분자의 물성을 최적화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프라이어를 가정한다는 게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분포를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분포가 당연히 우리 가정한 분포가 아닐 수 있겠죠. 그 가정한 분포를 학습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가우시안으로 완벽하게 학습이 안 될 수 있죠. 그렇게 학습하는 게 굉장히 모델에게 큰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학습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한계점들이 있고요. 우리가 저희 스마일즈를 쓰는데 이제 랭귀지 모델링 할 때 VA가 최적의 모델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마일즈도 랭귀지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스마일즈를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모델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를 이용한 분자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걔는 이미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분자 생성 모델인데요. 걔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분자를 생성하는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이 제너레이터하고 실제 분자를 구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럼 이 제너레이터는 노이즈를 인풋으로 받아서 분자 구조를 만들어내고요. 그럼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트레이닝 셋과 이 생성된 분자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제너레이터가 만든 분자는 실제와 굉장히 많이 다르겠죠? 그러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두 개를 그냥 쉽게 구분할 겁니다. 그럼 제너레이터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 위해서 이 분자 구조를 바꿉니다. 그러면 조금 더 분자와 같은 분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처음에는 두 개가 완전 다르니까 쉽게 구분하다가 이제 조금 더 분자스러운 게 들어오니까 잘 구분을 못하겠죠. 그럼 다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두 개를 더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조금 더 좋아졌으니까 이제 제너레이터가 만든 분자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지를 못하겠죠. 그럼 제너레이터는 이 좀 더 업데이트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일 수 있도록 학습이 됩니다. 이 과정을 쭈루루 반복을 하면 제너레이터가 만든 분자가 점차 트레이닝 셋과 유사해져서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없어지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개인의 학습 과정입니다. 걔는 이제 이미지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로 알려져 있고 다양한 이미지 생성 모델을 겐 기반으로 해서 만듭니다. 근데 걔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컨티뉴스한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빨간색 색상에는 중간 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두 개를 섞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미지에서 색깔은 이제 컨티뉴스한 퀀티티인데 기본적으로 분자는 이제 디스크리트한 오브젝트입니다. 예를 들면 뭐 카본하고 탄소하고 질소가 있으면 0.5 탄소하고 0.5 질소 성능 이런 건 없잖아요. 랭귀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런 분자나 랭귀지 같이 디스크리트한 오브젝트를 만드는 데는 가인이 최적의 모델은 아닙니다. 분자 생성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데요. 주로 작은 분자를 생성하는 데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겐의 한계들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겐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고 RL과 같은 강화학습 기법을 이용해서 이런 겐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겐 모델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겐에서 제너러티브 모델은 제너레이터는 이제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하고 이제 그 X 매트릭스 두 개를 만들어지는데요. 이 두 개가 있으면 분자가 하나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샘플된 거하고 이제 실제 분자의 그 두 개의 매트릭스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분을 하게 되고 제너레이터는 두 개를 전부 다 구분할 수 없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학습이 계속 되다 보면 두 개를 구분할 수 없게 되겠죠. 나중에 그 분자를 생성할 때는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분자를 생성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리워드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이 모델에 원하는 물성을 갖는 분자를 만들거나 밸리디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리워드를 주는 모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강의에서. 결론적으로 이 모델을 이용을 하면 이제 밸리드한 밸리디티가 꽤 높은 확률로 분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드버서리 레귤라이즈 오토 인코더를 이용한 분자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드버서리얼리 레귤러라이즈 오토 인코더는 이제 일종의 VA하고 간의 장점을 취합하여서 만든 모델입니다. 앞에서 이제 VA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VA에는 상대적으로 구현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VA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어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게 되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VA의 프라이어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반면에 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이용을 해서 이 VA의 프라이어 문제를 해결합니다. 대신에 이런 프라이어가 없는 대신에 디스크리트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모델이 잘 학습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버서리얼 리레귤라이즈 오토 인코더 ARA는 두 모델의 장점을 취합해서 만든 모델인데요. 이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적용을 해서 간의 단점을 보완하게 됩니다. 이제 결과를 보시면 로그피하고 학습 분포를 보면 이제 그 높은 밸리디티로 원하는 물성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었고요. 로그피뿐만 아니라 SAS 같은 물성도 이렇게 원하는 물성을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TPSA도 원하는 물성에 따라서 생성된 분자를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ARA가 이렇게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 보강 설명을 드리자면 AI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토엔코더처럼 인코더하고 디코더의 구조가 있습니다. 인코더에서는 어떤 분자를 받아서 다시 분자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턴트 벡터, 이 레이턴트 벡터 상에서 그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컨티뉴어스한데요. 이런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걔를 이용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레이턴트 벡터, 실제 레이턴트 벡터하고 제너레이터가 만든 레이턴트 벡터 이걸 구분하도록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학습이 되고요. 제너레이터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제너레이터가 만든 레이턴트 벡터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분할 수 없게 되고요. 나중에 생성할 때는 제너레이터가 레이턴트 벡터를 만들고 이 레이턴트 벡터를 디코더에 넣어서 원하는 분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 AR을 이용하면 단순히 하나의 물성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 물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X축이 이제 로그 P, Y축이 SAS, Z축이 TPSA인데 이렇게 색깔별로 분자들이 뭉쳐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자들이 뭉쳐져 있다는 이 중앙값이 이제 분자를 생성할 때 사용한 물성인데요. 이 중앙에 이렇게 분자들이 위치한다는 것은 이 생성된 분자들의 물성이 내가 지정해 준 값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RA를 이용하면 하나의 물성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 물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일즈 기반의 분자 생성 모델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고요. 다음으로 그래프를 이용한 분자 생성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